정치범 수용소 10년의 기록. 1977년 여름 평양의 한 가정의 검은 승용차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보위부 요원들은 아무런 설명도 없이 가족 전체를 차에 태웠습니다. 9살 소년이었던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어머니의 떨리는 손과 아버지의 굳은 표정만이 심상치 않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아버지가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차는 평양을 벗어나 북쪽으로 달렸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좁은 산길을 한참 달린 끝에 차는 높은 철조망 앞에 멈췄습니다. 그곳이 바로 요덕 정치범 수용소였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서 10년을 보낸 후 탈북에 성공한 한 생존자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증언은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지은 죄로 저희 가족이 수용소에 갔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일제강 정기 때 일본에 계셨다고 합니다. 그것이 죄가 되었습니다. 북한에서는 3대가 함께 처벌받습니다. 할아버지의 죄가 아버지의 죄가 되고 저희 죄가 되었습니다.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는 크게 두 종류입니다. 완전 통제 구역과 혁명화 구역입니다. 완전 통제 구역은 평생 나올 수 없는 곳입니다. 혁명화 구역은 사상 교육을 받고 출소할 가능성이 있는 곳입니다. 그의 가족은 혁명화 구역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나마 운이 좋은 경우였습니다. 수용소에 도착한 첫날 밤을 그는 평생 잊지 못합니다. 건물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판잣집이었습니다. 한겨울인데 창문에 유리도 없었습니다. 바닥은 흙바닥이었고 담요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그날 밤 영하 20도의 추위 속에서 가족은 서로를 껴안고 떨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9살 소녀는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새벽 5시에 호루라기 소리가 울렸습니다. 모두 밖으로 나가 점호를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지옥 같은 나날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12시간의 강제 노동이 시작되었습니다. 9살 아이에게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수용소의 모든 사람은 하루 12시간 이상 일해야 했습니다. 저는 탄광으로 배치되었습니다. 9살짜리가 탄광에서 일한다는 게 상상이 되십니까? 탄광은 깊고 어두웠습니다. 산소가 부족해 숨쉬기도 힘들었습니다. 갱도는 너무 좁아서 어른들도 기어 다녀야 했습니다. 아이들은 더 좁은 곳으로 들어가 석탄을 캐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곡괭이를 들 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저녁 배급이 없었습니다. 배가 고파도 어떻게든 일했습니다. 사고는 일상이었습니다. 갱도가 무너져 사람들이 깔리는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구조 장비도 없었습니다. 맨손으로 돌을 드러내다 보면 이미 숨이 끊어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 옆에서 일하던 아저씨가 낙반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의 시신을 끌어낼 때 저도 도와야 했습니다. 그때 제 나이 10살이었습니다. 생존을 위한 투쟁과 끝없는 배고픔의 연속이었습니다. 수용소에서 가장 큰 적은 굶주림이었습니다. 하루 배급이 옥수수 200g이었습니다. 손바닥만 한 주먹밥 하나 정도입니다. 그것으로 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배가 고파서 사람들은 무엇이든 먹었습니다. 풀뿌리 나무 껍질, 쥐뱀, 심지어 개구리도 잡아먹었습니다. 봄이 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산에 올라가 풀을 뜯는 것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먹을 수 있는 풀은 모두 뜯어 먹었습니다. 쓰디쓴 맛이었지만 배를 채워야 했습니다. 겨울이 가장 끔찍했습니다.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 둘 쓰러져 갔습니다. 영양실조와 추위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겨울에 우리 막사에서만 한 달에 5명이 죽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면 옆 사람이 차갑게 식어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무너졌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자신의 배급을 아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어머니는 당신은 배가 안 고프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배고프신지. 어머니는 점점 마르고 약해졌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아들이 먹는 것을 보며 행복해 하셨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영양실조였습니다. 병원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곳으로 실려갔지만 약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일주일 후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아들의 손을 잡고 계셨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 꼭 살아서 나가거라였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저는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공개 처형이 있었습니다. 수용소에서는 작은 규칙 위반도 가혹하게 처벌받았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공개 처형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씩 공개 처형이 있었습니다. 모든 수용자가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죄인이 끌려 나왔습니다. 제목은 다양했습니다. 탈출 시도, 식량 절도, 비판 발언, 심지어 김일성 초상화에 먼지가 묻었다는 이유로도 처형당했습니다. 총살을 집행하는 건 경비병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수용자들이었습니다. 만약 거부하면 그 사람도 함께 처형되었습니다. 그도 한 번 처형에 동원된 적이 있습니다. 15살 때였습니다. 탈출을 시도한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고 돌을 던졌습니다. 그날의 악몽은 지금도 저를 괴롭힙니다. 10년 만에 갑작스러운 석방이 되었습니다. 1987년 어느 날 갑자기 그의 이름이 호명되었습니다. 출소하라는 통보였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10년을 그곳에서 보냈습니다. 9살에 들어가 19살에 나왔습니다. 제 청소년기 전부를 수용소에서 보낸 것입니다. 출소 이유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혁명화 교육이 끝났다는 것이 공식적인 설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수용소에 너무 오래 있으면 외부 세계를 잊어버린다는 것을. 당은 그가 더 이상 위험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출소 후 그는 함경북도의 한 탄광 마을에 배치되었습니다. 수용소에서 나왔지만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정치범 수용소 출신이라는 낙인은 평생 따라다녔습니다. 직장은 배정받았지만 가장 힘들고 위험한 일만 시켰습니다. 결혼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누가 정치범 출신과 결혼하려 하겠습니까? 당원이 될 수도 없었습니다. 대학 진학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저는 3등 국민이었습니다. 북한에는 계급이 있습니다. 핵심 계층, 동료 계층, 적대 계층. 저는 가장 낮은 계층이었습니다. 그는 10년을 더 그렇게 살았습니다. 탄광에서 일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언제나 생각했습니다. 이곳을 벗어나야 한다. 1997년 북한의 대기근이 닥쳤습니다. 고난의 행군이라 불린 그 시기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습니다. 하루에 수십 명씩 죽어 나갔습니다. 길거리에 시신이 널려 있었습니다. 10년간 수용소에서 살았지만 그때만큼 끔찍한 광경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는 결심했습니다. 여기서 죽을 수는 없다고. 수용소에서 10년을 버텼는데 이렇게 굶어 죽을 수는 없다고.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꼭 살아서 나가거라.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킬 때가 왔습니다. 탈북을 위해 치밀한 준비를 했습니다. 탈북은 즉흥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정치범 수용소 출신은 항상 감시를 받았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면 즉시 보위부에 신고되었습니다. 3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먼저 두만강 쪽으로 출장을 가야 했습니다. 탄광일로 국경 지역에 갈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그는 국경 지역 탄광으로 파견되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곳에서 조용히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강의 깊이, 경비병의 순찰 시간, 탈북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장마당에서 브로커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브로커는 말했습니다. 먼저 건너가라. 나중에 한국에서 갚으면 된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믿기로 했습니다. 운명의 밤이 왔습니다. 1997년 12월 15일 밤 그는 두만강으로 향했습니다. 달이 없는 밤을 골랐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추웠지만 오히려 좋았습니다. 눈이 발자국을 지워줄 테니까요. 약속 장소는 강변의 한 창고였습니다. 브로커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브로커는 간단히 지시했습니다. 밤 11시 30분에 건너라. 경비병 교대 시간이다. 5분의 공백이 있다. 그 안에 건너야 한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10년간 수용소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공포였습니다. 11시 30분 브로커가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는 창고 문을 열고 강으로 뛰어갔습니다. 강은 얼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얼지는 않았습니다. 발을 디디는 순간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심스럽게 한 발 한 발 내디뎠습니다. 얼음이 계속 갈라졌습니다. 강 한가운데쯤 왔을 때 얼음이 깨졌습니다. 몸이 얼음물에 빠졌습니다. 영하의 날씨에 강물은 칼처럼 차가웠습니다.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소리를 내면 경비병이 올 것입니다. 그는 발버둥 쳤습니다. 다행히 깊이는 허리까지였습니다. 젖은 옷이 얼음처럼 굳어갔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중간을 넘어설 때 중국 쪽 언덕에서 누군가 손전등을 흔들었습니다. 중국 측 협조자였습니다. 그 불빛을 향해 필사적으로 걸었습니다. 아슬아슬 강을 거의 다 건넜을 때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라. 움직이면 쏜다. 북한 경비병이었습니다. 순찰 시간보다 빨리 돌아온 것입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몸은 본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남은 힘을 다해 뛰었습니다.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총알이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 발, 두 발, 세 발. 그는 지그재그로 뛰었습니다. 수용소에서 배운 것입니다. 직선으로 뛰면 맞기 쉽다고. 중국 쪽 언덕에 거의 다 올라갔을 때 다리에 충격이 왔습니다. 총에 맞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돌부리에 걸려 넘어진 것이었습니다. 중국 측 협조자가 그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차에 태웠습니다. 차는 빠르게 국경을 떠났습니다. 차 안에서야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살았다. 나는 살았다.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탈북자를 북한으로 송환합니다. 중국 공안에게 잡히면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중국에서 6개월을 숨어 지냈습니다. 한 곳에 오래 머물 수 없었습니다. 며칠마다 은신처를 옮겼습니다. 그는 중국 조선족 동포들의 도움으로 버텼습니다. 어떤 이는 숙소를 제공했고 어떤 이는 음식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공안 단속을 피해 하루 종일 옥수수밭에 숨어 있었습니다. 여름이었는데 햇볕이 뜨거웠습니다. 물도 음식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브로커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베이징의 한국 대사관으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베이징까지는 기차로 이틀이 걸렸습니다. 가짜 신분증을 사용했습니다. 기차 안에서 검문이 있었습니다. 공안이 제 신분증을 보았습니다. 그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공안은 신분증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되돌려 주었습니다. 통과한 것입니다. 베이징에 도착한 날 택시를 타고 한국 대사관으로 갔습니다. 대사관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대사관 직원들이 그를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그 순간 그는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안전하다고 느꼈습니다. 자유의 땅 대한민국 새로운 세상을 밟았습니다. 1998년 봄 그는 서울 땅을 밟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의 충격을 잊을 수 없습니다. 너무나 밝고 깨끗하고 사람들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이곳이 정말 같은 나라 사람들이 사는 곳인가 싶었습니다. 하나원에서 3개월간 교육을 받았습니다. 한국어, 컴퓨터, 경제활동 등 자유사회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가장 신기했던 것은 인터넷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가 손끝에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말하기 힘들었습니다. 수용소에서의 기억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직도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갇혀 있습니다. 그는 책을 썼습니다. 강연을 했습니다. 유엔에서 증언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언론과 인터뷰했습니다. 그의 증언은 북한 인권 문제를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 보고서에 제 증언이 담겼습니다.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가 반인도적 범죄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하지만 트라우마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꿉니다. 수용소로 다시 끌려가는 꿈, 탈북하다 잡히는 꿈. 30년이 지난 지금도 그 꿈을 꿉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상담도 받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나아졌지만 완전히 극복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죽은 사람들을 대신해 증언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에는 15만 명이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들은 아무 죄도 없습니다. 단지 조상이 잘못 태어났다는 이유로, 가족이 잘못했다는 이유로 평생을 수용소에서 보냅니다. 어린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죽는 아이들. 그는 세상이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은 멈춰야 한다고 외칩니다.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살아서 나왔으니까요. 하지만 수용소에서 함께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그는 그들을 기억합니다. 이름도 얼굴도 잊지 않습니다. 어머니도 그곳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의 무덤도 없습니다. 제대로 된 장례도 치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 어머니는 살아 계십니다. 그는 생존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진실을 알릴 책임, 아직도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목소리를 낼 책임. 언젠가는 북한도 변할 것입니다. 그는 믿습니다. 독일 베를린 장벽도 무너졌습니다. 소련도 붕괴했습니다. 역사는 변합니다. 북한도 반드시 변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그는 계속 말할 것입니다. 증언할 것입니다. 세상이 잊지 않도록. 서울 어느 카페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창밖으로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자유란 두려움 없이 사는 것입니다. 그는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북한에서는 매 순간이 두려움이었습니다. 잘못 말하면, 잘못 행동하면 끌려갑니다. 수용소에서는 매일이 죽음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여기서는 그런 두려움 없이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자유입니다. 그는 지금도 인권운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강연을 하고 책을 쓰고 증언을 합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수용소에서 10년, 탈북 후 25년이 흘렀습니다. 인생의 대부분을 고통 속에서 보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 경험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창밖의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자유로운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고통의 흔적도 있었지만 희망의 빛도 함께 있었습니다.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말합니다. 세상에 아직도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잃지 말라고. 자유는 반드시 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정치범 수용소 생존자의 증언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실체는 여러 생존자들의 증언과 UN 보고서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현재도 북한에는 약 15만 명이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 대부분은 본인이 지은 죄가 아닌 가족의 죄로 처벌받고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독자 여러분이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유와 인권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위해 목숨을 걸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